872 일의 공포, 굶주림, 처형, 끊임없는 폭격,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 레닌그라드는 불가능을 견뎠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은 다르다. 8명의 나치 군인들이 손이 묶이고 목에 밧줄이 감겨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전쟁 포로가 아니다. 그들은 살인자들이다. 그들은 민간인들을 처형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여성과 아이들을 죽였다. 재판은 없을 것이다. 항소도 없다. 오직 수백만 명이 기다려온 처벌만이 있다. 사형 집행인들이 밧줄을 조인다. 트럭들이 엔진을 켠다. 군중은 침묵을 지킨다. 끝이 몇 초만큼 가까워졌다. 이것은 레닌그라드에서의 나치 군인들에 대한 충격적인 공개 처형이다. 심연의 죄에서 죽음을 거부한 도시의 부활. 1944년 1월 27일 872일간의 영웅적인 저항 끝에 레닌그라드는 마침내 독일군의 포위망에서 해방되었고, 그동안 한때 웅장했던 도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 되었다. 해방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943년 1월에 실행된 불꽃 작전이라는 점진적인 과정의 결말이었다. 이 군사작전은 레닌그라드 남쪽에 있는 80km의 좁은 육로 통로를 열었고, 이 통로는 생명의 통로로 불리며 생존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물자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완전한 해방은 레닌그라드 노브고로드 공세로 이루어졌고, 이는 독일군이 도심 주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만든 대규모 작전이었다. 처음으로 해방된 도시에 들어간 소련 군사 관측자들은 거의 아포칼립틱한 참상의 광경에 경악했다. 레닌그라드 전선의 지휘관인 고보로프 장군은 후에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묘사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러시아 제국의 보석이었던 것의 건축적 시체였다. 전쟁 피해 평가를 위해 세운 국가위원회에서 문서화한 정확한 피해 목록은 충격적인 숫자를 드러냈다. 건물의 3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40%는 중요한 구조적 수리가 필요했다. 도시의 인프라는 사실상 대부분 붕괴되었으며 주요 발전소들이 파괴되어 전력 공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수도 시스템은 25%의 용량만 유지되었으며 78km 이상의 수도관이 폭격과 극단적인 동결주기로 인해 손상되었다. 푸시킨의 카테리나 궁전과 페테르호프 궁전 같은 역사적인 기념물들은 독일군의 퇴각에 따라 불태운 땅 정책에 따라 고의적으로 약탈당하고 불태워졌다. 남부 산업지대는 한때 활기차던 생산 중심지였으나 체계적인 폭격 후에는 완전히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중교통망조차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그 재료들이 방어용 요새로 변형되었으며 전차 레일은 탱크 방어선으로, 전선은 군사통신용으로 재사용되었다. 소련 당국은 레닌그라드의 재건이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이유에서도 국가적 우선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즉시 인식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포위를 견뎌낸 도시에서 삶을 복원하는 것은 소련 국민의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제국의 옛 수도와 관계가 애매했던 스탈린조차도 도시의 물리적 부활이 가지고 있는 선전적 잠재력을 인정했다. 아나스타스 미코얀이 기록한 정치국 회의에서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레닌그라드에서 재건된 각 돌은 소련의 결단력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히틀러가 파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보아야 한다. 이 전략적 비전은 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형태로 실현되었고, 그 위원회는 도시의 주거지구상 책임자였던 건축가 니콜라이 바라노프의 지휘하에 시작되었다. 바라노프는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슬픔을 이 거대한 임무에 투입했고,
그는 역사적 기념물의 충실한 복원과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소련식 도시 인프라 개발을 결합한 야심찬 계획을 개발했다. 1944년 2월, 전투가 외곽 지역에서 완전히 종료되기도 전에 첫 번째 노동자들이 도시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전선에서의 남성 인구 손실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들이었고, 첫 번째 작업은 잔해를 제거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회수하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수치에 따르면 첫 6개월 동안 300만 입방미터 이상의 잔해가 제거되었으며, 이는 전문적인 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실제로 지뢰밭에서 이루어졌다. 붉은 군대의 특수팀은 도시 전역에서 17만 개 이상의 폭발물 미지뢰를 발견했다. 이 폭발물들은 초기에는 중요 경로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해체되었으며, 건물의 기초, 지하, 주거지 등에서 몇 년 동안 추가로 발견되어 재건 과정 중에도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초기 노력은 필수적인 서비스들을 재건하는 데 집중되었다. 병원, 제과점, 발전소 및 철도 연결망이 포함되었다. 이 핵심적인 인프라들은 자재와 노동력을 배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1944년 말까지 트램 시스템은 주요 도로에서 부분적으로 복구되었고, 이는 도시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상징했다. 물리적 재건은 인구 회복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포위 중에 3분의 1을 잃었던 도시는 점차적으로 피난민들과 다른 소련 지역에서 온 새로운 주민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거주 허가제, 프로피스카를 시행하여 이 인구 흐름을 통제했고, 산업과 문화 복원에 필수적인 숙련된 노동자들의 귀환을 우선시했다. 872 일의 종말, 기근과 추위가 무기가 된 때, 레닌그라드 포위 동안의 고통은 현대 유럽 역사에서 어떤 전례를 초과했으며, 이는 군사 전략으로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인도적 재난이었다. 레닌그라드 포위는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전쟁을 의미하며, 대규모 기하를 민간인에 대한 무기로 체계적으로 사용한 전례를 남겼다. 기근은 군사적 도구로 사용되었고, 포위 첫 겨울 1941년에서 1942년 동안 재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주요 식량원인 빵의 공식적인 배급량은 식량 비축이 고갈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었다. 1941년 11월, 당국은 산업 근로자들에게는 하루 250g, 다른 시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겨우 125g으로 배급량을 줄여야 했다. 생화학자 알렉산더 벨야코프는 긴급 영양연구소에서 일하며 이 포위빵의 성분을 철저히 기록했다. 우리가 1942년 1월에 빵이라고 불렀던 것은 품질이 낮은 밀가루가 30%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나머지는 면화에서 추출한 셀룰로스, 보리 찌꺼기, 목재 가루, 그리고 가끔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종이 셀룰로스였다. 이 빵은 정상적인 빵의 칼로리의 약 3분의 1이었지만 인식 가능한 음식으로서의 심리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드미트리 파블로프 교수는 포위 기간 동안 긴급 식품을 개발했으며, 여기에는 소나무 바늘로 만든 비타민 국물, 셀룰로스에서 생산한 효모, 그리고 가죽에서 추출한 영양 성분들이 포함되었다. 그의 연구는 후에 레닌그라드 1941년 포위 속의 과학적 생존으로 출판되었으며, 이는 대체 식품의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식량 배급 시스템은 전쟁 노력에 대한 개인의 유용성에 따라 복잡한 계층 구조로 발전했다. 주요 5개의 배급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았다. 중공업 근로자, 내전 전선의 군인, 일반 산업 근로자, 공무원, 마지막으로 의존자들,
어린이, 노인, 실직자들. 이 과학적인 기하 구조는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켰으며 개인의 생존은 배급된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졌다. 소련의 공식 통계는 이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포위동안 100만 명 이상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2년 1월과 2월의 절정기에는 하루에 최대 4,000명이 죽었다. 장례 서비스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동사자들의 시신은 겨울 동안 냉동된 땅에 묻을 수 없어 버려진 건물에 쌓여갔다. 1960년대 초에 레닌그라드에서 진행된 인구학적 연구는 1990년대에야 공개되었지만 사망률에 대한 중요한 패턴을 밝혀냈다. 생존율은 나이, 성별, 직업에 따라 크게 달랐다. 예상과 달리 13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이는 그들이 심각한 칼로리 제한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했기 때문으로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또한 25세에서 43 사이의 여성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보다 더 높은 저항력을 보였다는 점도 다른 역사적 기하와 일치했다. 병원에서는 레닌그라드 병이라는 의학적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었으며 이는 점진적인 부종, 혈청 단백질의 극단적인 감소, 심각한 심혈관 변화, 그리고 결국 다기관 기능 부전을 특징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개발된 의학적 프로토콜은 극단적인 영양실조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여전히 러시아 의과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다. 1941년과 1942년 겨울은 기온이 자주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난방을 위한 연료가 전혀 없어지면서 인구에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1월에는 26일 연속으로 영하 25도 이하의 기온을 기록했으며 이는 189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중요한 구조물들을 해체하여 연료로 사용했으며 목재로 된 계단, 문, 창문틀, 심지어 가족의 추억이 담긴 가구까지 희생시켰다. 이 혹독한 추위는 기아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켜 칼로리가 최소로 떨어졌을 때 극단적인 기온은 칼로리 소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기본도시 인프라의 유지보수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얼어붙고 터진 배수관이 전체 구역의 수로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시공학 엔지니어 블라디미르 카라세프는 그의 직업적 기억에 따라 1942년 2월까지 거의 8%의 주택만이 기능하는 급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을 모으는 일은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었으며 주민들은 종종 폭격을 받는 중에도 제한된 공공급수 지점 주변에 긴 줄을 섰습니다. 라도가 호수를 통한 군사 루트 100번의 물류 구현은 전쟁 중 가장 뛰어난 기술적 노력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처음에는 얼음 내구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설정되었지만 이후 극지방 조건에 견딜 수 있는 표지판과 중간역, 엄격한 교통 프로토콜을 갖춘 복잡한 도로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교통수단은 원래 1.5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GAAG AEA 트럭이었으나 종종 3톤까지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이 작전은 충분하지 않고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중령 스미르노프는 최고 운용 능력에서도 이 경로가 하루에 약 700에서 800톤을 운반했다고 문서화했지만 생존 필수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요구량은 1100에서 1200톤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152일간의 작전 기간 동안 대령 파벨 바라노프는 끔찍한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1400대의 차량이 얼음이 갑자기 무너지며 운전사와 함께 완전히 침몰했고 또 다른 2500대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공식 통계는 1243명의 직간접적인 인명피해를 인정했으나
후속 조사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교통은 특히 공중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핀란드와 독일의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새벽이나 저녁에 침투했는데 이때는 가시거리가 줄어들어 소련 전투기가 격추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12월 22일의 공격은 참혹했으며 유니온스 정컬스 주 88 비행기들이 82대의 밀가루로 가득 찬 트럭 행렬을 파괴하여 약 224톤의 식량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도 레닌그라드 주민들은 독일 고위 지휘부의 예상과는 다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했습니다. 나치 전략가들이 예상했던 도덕적 붕괴와 사회적 혼란 대신 수많은 지역사회 연대 메커니즘이 나타나면서 집단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위원회가 관리하는 공동주방에서는 나무 껍질에서부터 산업용 접착제, 동물 유래 성분 포함까지 어떤 재료라도 이용해 국물을 끓여냈습니다. 주민들은 모든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야채를 재배했으며 공원이나 창문 틀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바이로프 연구소의 식물학적 컬렉션에서 나온 씨앗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지켜졌으며 이들은 기아로 죽는 것보다 이 과학적 유산을 소비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형식적인 경제를 넘어서는 적응형 비공식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인류학자 크라스노고르스키와 옐초바는 단순한 영양가가 아닌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 복잡한 교환 시스템을 문서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진과 같은 물건들은 영양가가 높아서가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중요한 물품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순수한 칼로리적 논리 외에도 감정적인 경제를 이루는 요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포위 기간 동안 특히 취약한 집단이었습니다. 시청 교육부 기록에 따르면 약 40만 명의 어린이가 레닌그라드에 남아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의 결정이나 행정상의 사정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지속되었습니다. 학교장 아나스타시아 보이코바는 이 지속성을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98개의 학교가 첫 겨울 동안 계속 운영되었고 종종 수업은 겨우 4-6명의 학생들이 작은 화덕주위에 모여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15분 수업을 시행했으며 이는 극도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 가능한 최대 집중력 시간으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시간 단위는 학문적 내용이 아니라 극단적인 조건에서 심리적 붕괴를 막는 시간 구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은 어린이 보강집이라는 특수기관을 설립하여 이는 병원과 고아원의 혼합 형태로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특별히 돌보았습니다. 소아과 의사 엘레나 스쿨스카야는 재급식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재급식 증후군을 최소화하는 특정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기아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리학적 효과는 공성 후 상당히 지속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1985년까지 신경정신과 의사인 러니다 로고진이 이끈 후속 종단 연구는 공성 중 어린이였던 생존자들에게 특정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한 섭식장애에 높은 유병률, 대조군보다 7% 이상, 지속적인 당 대사 변화, 그리고 식량 부족의 위협에 대한 과민 반응. 특히 복잡한 측면은 공성 중 종교적 표현의 재활성화였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적인 소련 체제의 맥락에서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무신론 박물관으로 변형되었던 카잔의 성모 대성당은 1942년 네 번째 달에 조용히 부분적으로 정교회로 회복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종교 실천에 응집력 있는 잠재력을 인식한 지역 당국의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대주교 니콜라이 로마키는 이 모호화를 문서화했습니다. 공성의 중요한 몇 달 동안 종교 서비스 참여는 약 280% 증가했습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반종교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요한 교회의 운영을 허용하는 양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심리적 안정 기능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이 현상은 기본적인 생존에 직면했을 때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구조 내에서도 실용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수 종교 공동체도 놀라운 조직적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는 예방적 철수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2개의 비밀 회당을 운영하며 반지하적으로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유대교 랍비 루바비치 멘델 페부즈너는 안식일 지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유대인 가정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한 시기법을 따르며 최소한의 자원을 나누었습니다. 문화적 저항은 집단 생존의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을 대표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니는 공성기간 내내 콘서트를 제공하며 도시의 문화적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 노력은 1942년 8번째 딸 쇼스타코비치의 7번째 교향곡 공연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기아로 인해 육체적으로 약해진 음악가들이 특별히 배급된 음식으로 의식을 유지하며 공연을 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라디오를 통해 도시와 외부 세계로 전파되어 문화적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적 활동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학자 소피아 크람스카야는 예술적 표현의 연속성은 존재론적 선언이었으며 물질적 극단적인 상황이 생존의 생물학적 차원으로 인간 존재를 축소시키려 할 때 인간적 차원을 고수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서관은 단축된 시간을 유지했지만 중단 없이 운영되었으며 러시아 및 유럽 고전 문학 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석 사서인 안토니나 그린발드는 이 상반되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신체적 약화가 심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복잡한 문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톨스토이, 디킨스, 위고와 같은 작품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독서는 동시에 심리적 분산 효과와 위협받는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개인적인 일기, 그중 많은 부분이 소련이 붕괴된 후에야 발견되어 공개된 일기들은 공성의 심리적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이 증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타적인 행동과 절망에 의해 촉발된 극단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냐 사비체바와 같은 10대의 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녀의 짧은 일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차례대로 죽은 날짜만 간략히 기록되며 마지막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타냐만 남았습니다. 라는 비참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소련 당국은 이러한 직접적인 증언이 역사적 가치와 선전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1942년 6번째 달에 민간인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공성 아카이브는 원래 기밀로 분류되었고 소련 시대에는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었으나 약 12만 5천 페이지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1,500개의 완전한 개인 일기, 3,000개의 구조적 인터뷰, 약 700개의 가족 서신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철저한 문서화는 극단적인 장기간의 트라우마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심리적 패턴을 밝혀냅니다. 특히 소련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확인된 적응적 탈인격화는 중요한 현상으로 이는 사람들이 감정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심리적 보호 전략으로 삼는 기제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베라 인버는 이 현상을 선택적 의식의 분할을 통해 자아를 보호하는 전략,
매우 참을 수 없는 조건에서 기능을 계속하기 위한 관찰자의 의식과 즉각적인 경험을 분리하는 능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성의 극단적인 경험은 현대 산업화된 사회가 물질적 조건이 선사하는 원시적인 상태로 강제 퇴행하면서도 현대적인 조직 구조, 문화적 가치, 그리고 심리적 기대를 유지하려는 특수한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물질적 역행과 고급 개념적 틀 사이의 근본적인 불일치는 고유한 사회적 적응을 만들어냈으며, 현대 과학 지식은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적용되었고, 고급 문화적 표현은 집단 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무자비한 정의의 검은 100만 명의 영혼을 책임진다. 레닌그라드 포위의 트라우마는 전쟁 후 독일군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깊게 형성했으며, 다른 유럽의 맥락과 비교할 때 독특한 해석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의 다른 맥락에서 존재했던 독일군의 일반군 베르마흐트과 나치의 준군사 조직 SS 간의 구별은 소련의 전후 정신에서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레닌그라드와 그 외에 점령당한 소련 도시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독일 군인들은 그들의 특정 소속과 관계없이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 정책을 고의적으로 시행한 시스템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소련의 전후 대응은 여러 차원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소련은 뉘른베르크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련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철저한 문서를 제공하고, 로만 루덴코와 같은 저명한 법조인을 검사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소련 당국은 소련 민간인에 대한 공격에 직접 참여한 독일 장교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국의 군사법원을 설립했습니다. 레닌그라드 군사법원은 1945년에서 1946년까지 구체적으로 도시의 조직적인 폭격과 점령지에서의 잔혹 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며,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고의적인 군사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와 병행하여 수십만 명의 독일 포로들은 전쟁 중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나중에 인권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소련의 회복적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괴의 책임이 있는 이들은 피해 복구에 물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독일 포로들이 푸슈킨의 카테리나 궁전과 헤르미타주 박물관에 심각하게 파괴된 부분, 복구에 참여하는 특별 작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배치에는 상징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파괴에 참여했던 이들이 이제 그 복구 작업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스탈린 정권이 전쟁의 기억을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1949년에서 1950년의 레닌그라드 사건은 이러한 조작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레닌그라드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니콜라이 보주네센키와 알렉세이 쿠즈네초프와 같은 소련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간략한 재판을 거쳐 배신과 코스모폴리탄주의라는 날조된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정치적 숙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탈린이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한편 내부의 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이야기를 강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포의 주인들이 법정에 섰다. 잔혹행위에 맞서는 범죄자들. 1945년 12월과 1946년 1월 사이 주요 나치 지도자들이 뉘른베르크에서 기소되던 중, 레닌그라드 도시는 소련 영토 내 전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최초의 소련 재판 중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 11명의 독일 군인들과 장교들이 레닌그라드와 프스코프 지역에서 나치 점령 기간 동안 저질러진 잔혹행위에 대해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의 구성은 독일군의 모든 계층을 대표하도록
신중하게 선정되었으며 군의 지휘, 계통 전체에 걸친 개인 책임 원칙의 적용을 보여주었다. 1895년에 태어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하인리히 렘링거 장군은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교로서 피고인 명단의 선두에 있었다.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프스코프 군의 군사적 지휘관으로서 그는 소련 문서에 따르면 특히 잔혹한 전과를 쌓았다. 그의 지휘하에 조직된 처벌작전은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초래했다. 1912년에 태어난 카를 헤르만 스트리핑 대위는 나치주의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며 자란 세대의 일원으로서 중간 계층을 대표했다. 그는 지역 사령부에서의 작전 장교로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열정을 보였다. 프란츠 비제와 에두아르드 소넨펠트 중위는 지휘 계통의 중간 고리로서 상급 지침이 구체적인 작전 명령으로 변환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 외에도 하급 계급의 5 군인들이 피고인 명단에 포함되어 명령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소련의 결단을 법적으로 입증하려 했다. 프스코프 지역의 독일 점령은 1941년부터 1944년까지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을 특징으로 했으며 이는 동부전선에서 나치의 군사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실행되었다. 다른 서유럽 지역에서 독일 점령군이 어느 정도 정규 민간 행정의 모습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소련 점령 지역에서 독일군은 농촌 거주지에 의도적인 파괴를 실행하며 특히 파르티잔 저항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이를 수행했다. 재판 중 제출된 문서들, 독일군의 포로가 된 기록들과 소련의 후속 조사를 통해 이 작전들이 일관된 패턴을 보였음을 밝혀냈다. 먼저 독일군은 목표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일반적으로 새벽 이른 시간에 시작했다. 그 후 주민들을 모두 중앙광장으로 모이게 했으며 강제 노동을 위한 이송 대상으로 선택된 이들은 즉시 데려갔다. 파르티잔과의 연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즉결 처형되었으며 마을의 모든 건물은 시스템적으로 불태워졌고 겨울의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피난처나 자원을 잃게 되었다. 노베예, 레야디, 우티노보, 파루지노와 같은 마을들은 이 학살 정책의 사례로 재판 중에 제출되었다. 노베예 르야디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일군은 83명의 주민들을 주로 노인, 여성, 아이들로 구성된 이들을 공동 창고에 모은 후 불을 질렀으며 탈출하려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총을 든 경비병들을 배치했다. 우티노보에서는 67명의 주민들이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구성되어 지역 교회에 갇힌 뒤 그곳이 불태워졌고 교회의 나무 구조물에 연료를 뿌린 후 불을 지폈다. 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독일의 공식 문서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소련의 조사관들은 작전 명령서, 상황 보고서, 부대 기록, 군사 편지 등을 면밀히 복원하여 명확히 지휘 계통과 잔혹 행위의 체계적 성격을 입증했다. 포로가 된 독일 장교들의 개인 일기에는 처벌 작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하고 직접적인 설명이 담겨 있었다. 이 문서들은 본래 외부 독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나 후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인간적 차원을 추가했다. 60명이 넘는 학살 생존자들이 재판에서 상세한 증언을 했으며 종종 피고인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피고인들의 고백도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문서와 증언에서 제공된 방대한 증거 앞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했다. 1946년 1월 4일 일주일간의 재판 후 법원은 불과 4시간의 짧은 심해 후 유죄 판결을 내렸다. 11명의 피고 중 8명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3명은 소련의 강제 노동 캠프에서 강제 노동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처형이 다음 날인 1946년 1월 5일 레닌그라드의 칼리닌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광장은 포위 기간 동안 폭격을 겪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결산의 시간, 복수의 밧줄이 정의를 실현했을 때 1946년 1월 5일 아침 레닌그라드의 칼리닌 광장은 아직도 포위의 건축적 상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현대 유럽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 첫 시간부터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광장과 인근 거리에 모여들었다. 정고가 되자 15,000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추정에 따르면 광장과 주변 거리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인구 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중년 여성과 노인들이 현저하게 많았으며 이는 전쟁 중 남성 인구의 엄청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많은 참석자들이 포위나 점령 중에 사망한 가족들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들고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집단적인 추모의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10시 정각 강력한 경비를 받은 군사 차량이 중앙 감옥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죄수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죄수들은 장기간의 억제와 집중적인 재판 과정을 거친 후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의도적으로 군사 휘장이 없는 표준화된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군인에서 일반 범죄자로 격화된 상징적인 표시였다. 초기 절차를 마친 후 실제 처형이 진행되었고 이는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이유로 절차적 혁신을 나타내는 기술적 실행 방식이 도입되었다. 전통적인 처형 방법인 처형자가 서 있는 플랫폼이 내려가는 방식 대신 소련 당국은 군용 차량을 이용한 대체적인 상승 방식을 적용했다. 각 죄수에게는 정확히 왼쪽 귀 아래에 조여지는 매듭이 있는 밧줄이 세심하게 묶였고 밧줄의 반대편 끝은 ZIS-5 차량의 뒤쪽에 단단히 연결되었다. 이 차량은 소련의 전쟁 노력에 필수적인 산업용 차량으로 이제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 처형이 진행되었을 때 군중의 반응은 거의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침묵으로 묘사되었다. 여러 독립적인 관찰자들은 이 놀라운 집단적 반응을 문서화했다. 수천 명이 소리치거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감정적인 표현 없이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치 역사적 순간의 거대함이 일반적인 표현을 초월한 것처럼 보였다. 세상은 증인으로 법이 연극이 된 순간 칼리닌 광장에서 이루어진 처형은 소련 당국에 의해 신중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언론 보도를 받았으며 이는 사건의 상징적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한 당국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중에게 널리 읽히던 그림 잡지 오고니오크는 재판과 처형의 주요 순간을 포착한 8페이지의 사진 보도를 실었다. 이 사진들은 신중하게 선택되고 순서대로 배열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과 군중의 반응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포위의 생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강조했다. 소련의 보도에서 특이한 점은 의도적으로 국제적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공식 언론사인 TASS는 상세한 보도와 사진을 외국 언론에 배포했으며 특히 소련의 영향 아래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혁명적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용자를 목표로 했다. 반면 서방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이고 거리를 둔 톤을 취하며 재판 절차와 공개 처형의 성격을 서방의 법적 기준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1월 6일에 공공연극으로 변한 소련의 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이 기사에서 기자 해리슨 살리스버리는
비록 기소된 혐의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대규모 공개 연극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질서 있는 정의와 집단적인 복수의 본질적인 차이를 오염시킨다. 극단적인 고통을 겪은 소련 민중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지만 처벌의 연극화는 소련과 서구 체제의 형사정의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공개 처형의 성격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소련 매체들은 이를 인민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인민의 정의로서 중요한 민주화 요소로 제시한 반면 서방의 출판물들은 이를 중세의 연극 또는 선전으로서의 정의라고 묘사하며 법적 투명성과 처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반영했다. 레닌그라드에서의 처형은 법적 정의와 상징적 권력이 얽혀있는 전형적인 사례를 나타낸다. 엄격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판결의 근거는 논란의 여지 없이 정당했다. 범죄는 물질적 증거, 여러 증언, 그리고 상세한 자백을 통해 폭넓게 문서화되었다. 그러나 처형을 공개적으로 실행하기로 한 특정한 결정은 순전히 법적 고려를 넘어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을 추가적으로 의도적으로 형성했다. 스탈린 정권에 있어 이 사건은 여러 공식적 내러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회였다. 파시즘에 대한 도덕적 승리, 소련의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 공식 카메라의 존재, 군중의 세심하게 조율된 배치, 그리고 이미지의 국제적 배포는 단순한 처벌의 목표를 넘어서는 기획된 연출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공개 연극이 정교하게 조직된 것과 동시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최소한의 언론 보도를 받은 소련 시민들의 협력자에 대한 재판 사이의 뚜렷한 대비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적 이분법은 명백히 공식 내러티브를 강화하는 사건에만 공개 재판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며 내부 모순이나 점령 기간의 도덕적 복잡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을 암시한다. 소련의 이탈파 역사학자 로이 메드베데프는 이 불균형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독일의 범죄자들은 점령해 저지른 잔악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는 반면 소련의 협력자들은 동기나 상황을 공공연하게 상세히 검토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의도적인 차별은 투명한 재판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보다는 특정한 선전적 목표를 위한 법적 광고의 선택적 사용을 드러낸다. 레닌그라드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있어 처형은 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복적 정의의 행위로 여겨졌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은 이 사건을 단지 국가 권력의 추상적인 시위로 보지 않고 물질적 보상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없는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으로 해석했다. 소련의 기념문화 전문가인 니나 투마르키는 이러한 해석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국가의 선전적 조작을 강조하는 상위에서의 해석과 법적 해결의 시각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하위에서의 해석 사이에는 본질적인 분석적 긴장이 존재한다. 두 가지 차원은 동시에 존재하며 시민들의 진정한 심리적 필요와 국가의 전략적 목표가 일시적으로 일치하는 소련 특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레닌그라드에서의 처형은 전후 정의의 전환 과정에서 더 넓은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른 동시대의 과정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945년 11월에 시작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주요 나치 지도자들을 국제법의 새로운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역사적인 선례를 세웠다. 레닌그라드의 과정과는 달리 뉘른베르크는 명확히 다국적 구조를 지녔으며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보장이 제공되고 세밀한 문서화가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처형은 교도소 내에서 조용히 진행되었고
소련의 공개 연극관은 대조적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기록을 남겼다. 이 모델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법원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재판은 법적, 기술적인 선례를 수립하는 것을 우선시했던 반면 소련의 접근법은 의도적으로 집단적인 교육적 차원을 통합했습니다. 소련 모델의 독특함은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법적 절차와 처벌의 연극적인 실행을 결합한 점에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처벌 행위를 의도적으로 교육적 사건으로 변형시켜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념적 서사를 강화했습니다. 이 발전은 1943년에서 1949년 사이에 이루어진 205건의 지역 군사재판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초기의 재판들은 활발한 전쟁 중 동기부여 도구로서 널리 보도되었으나 후속 재판들은 국가의 우선순위가 재건으로 재조정되면서 보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법의 도구화가 전환기에 있는 소련 사회에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국제 미디어의 보도와 후속 역사적 분석에서 이 공개 처형들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평가를 낳았으며 이는 정의, 처벌, 역사적 기억에 대한 해석의 근본적인 긴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적 관점은 역사적으로 절차적 문제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종종 이러한 사건들을 법정 쇼로 묘사하여 실질적인 법적 정당성에 선전적 도구화를 결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현대 러시아의 역사학은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재평가했으며 그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입증 가능한 실질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적 정당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 니키타 로마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련 후 역사학은 점차적으로 비판적인 소련 옹호와 단순한 서구의 악마와 모두를 극복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증거의 유효성, 선택적, 선전적 도구화, 폭력에 의해 트라우마를 입은 대중을 위한 가시적인 법적 해결의 진정한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미묘한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은 정의, 기억, 정치가 불가피하게 얽히는 전환기 과정의 복잡성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정의 후 분쟁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더 깊은 개념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정의가 주로 특정 개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 기계인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 도덕 재건을 위한 더 넓은 사회적 도구인 것인가? 절차적 중립성의 무균성보다 교육적이고 변혁적인 영향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법적 선례를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피해를 입은 대중에게 실질적인 심리적 마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레닌그라드의 공개 처형의 궁극적인 유산은 1차원적인 평가를 넘어 효과적인 전환적 정의가 여러 잠재적으로 긴장된 목표들 간의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절차의 정확성과 대중의 접근성, 법적 엄격함과 일반 대중의 이해도, 기술적 판결과 사회적 카타르시스. 그에 대한 현대적 분석은 후 분쟁 사회가 겪은 대규모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적 요구와 실질적인 심리적,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전환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처형은 이후 수십 년 동안 러시아와 독일의 집단 기억에서 복잡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발전했으며 두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러시아에서 이 역사적 사건은 공식 역사 서술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 동안 이러한 처형은 위대한 애국 전쟁에 대한 공식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체계적으로 복원적 정의의 전형적인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교과서, 공식 다큐멘터리, 기념 출판물들은 이를 국가가 민간인의 고통에 대한 역사적 수정을 위한 헌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정기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해석은 소련이 해체된 후 점차적으로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역사 박물관들은 더 세밀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더 비판적인 거리에서 다루며 전후 스탈린주의 정책 내에서 이를 명확하게 맥락화하였습니다. 현대 전시회들은 최소한의 해석적 지침과 함께 기본 문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방문객들이 이 역사적 장의 도덕적, 법적 복잡성에 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독일에서는 해석의 발전이 상당히 더 뚜렷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전쟁 후 몇십 년 동안 이른바 청정 웨르마흐트 신화가 널리 퍼졌습니다. 이는 전쟁 범죄를 나치당의 특수부대와 SS에만 돌리고 독일 정규군은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체계적 책임을 면제하는 서사 구조였습니다. 이 신화는 편안하지만 본질적으로 왜곡된 형태였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열린 웨르마흐트의 범죄 전시회를 통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정규군 부대가 민간인에 대한 잔악 행위에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한 증거를 광범위하게 문서화한 전시회였습니다. 특히 동부 전선에서의 범죄들이 포함되어 하였습니다. 현대 독일 역사학은 점차적으로 이러한 소련의 재판들을 나치 과거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혐의의 실질적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절차적 측면에 대해 방법론적 유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뮌헨에 있는 나치즘 문서화 센터와 같은 학문적 기관들은 현재 전후정의의 다양한 맥락적 표현으로서 소련 재판을 통합한 전반적인 이해의 일환으로 이들 재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공성에 대한 역사적 분석, 그 결과 및 이후의 재판 과정은 전쟁, 정의 및 집단기억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차원을 밝혀내며 특정한 맥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872일의 고립과 의도적으로 가해진 기아 속에서 민간인들이 보여준 영웅적인 저항은 전통적인 군사적 계산을 넘어서서 생존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극단적인 역사적 장은 현대 전쟁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잔혹성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레닌그라드에서의 독일 전범들에 대한 재판과 공개 처형은 합법적인 정의, 정치적 서사 및 집단적 트라우마 간의 복잡한 교차점을 예시합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범죄는 널리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문서화되었으나 그 과정이 선전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 점은 순수한 법적 정의와 맥락적 정치적 필요성 사이에 본질적인 긴장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관찰자들에게 이 역사적 장에 대한 연구는 전환적 정의의 지속적인 딜레마에 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복수적 정의의 필요성과 사회적 화해의 긴급한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공개적인 의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트라우마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세대와 정치적 전환을 거치며 어떻게 진화할까요? 레닌그라드 공성의 역사와 그 복잡한 결과는 인간이 극단적인 고통을 가하고 저항하는 능력, 잔악 행위 후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 그리고 공유된 트라우마적 경험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갈등이 여전히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에 도전하는 시대에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은 인간 사회의 파괴적인 능력과 재건의 능력을 모두 상기시키는 긴급한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